네, 안녕하세요. 증시다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에서 박세라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주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부동산에도 작년부터 뭐 재작년에도 그렇지만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모셨습니다. 네, 한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영증권에서 건설 담당하고 있는 박세라 연구위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최근에 방송 출연도 여러 번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건설업종에 대한 반응이 좀 어떤가요?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섹터는 아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관심 있어 하시는 몇 분들 사이에서는 하는 느낌? 몇 분들 사이에서만요? 네, 저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는 섹터는 사실 아닌 느낌이 들어서요. 특히나 또 최근에 매력도가 막 엄청 부각이 되거나 이런 것도 사실 아니라서 그냥 소소하게 하지만 저희들끼리는 좀 성실하게 네. 그렇게 좀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좀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인기가 있었을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네. 앞두고 있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건설 섹터가 전체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을 때라서 그때는 좀 네, 시장에서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는 뭐 부동산 뭐 국토부 장관이 바뀌거나 무슨 정책이 발표되거나 한다면 이제 건설주들 주가에 바로 반응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250만 원 대책을 뭐 발표를 하건 말건 기대감이 아예 없더라고요. 네, 요즘 뭐 기관 뭐 세미나 같은 거 다니시면 무슨 어떤 걸 많이 궁금해 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환경이 더 중요하긴 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보다도 최근에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건설 섹터한테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고도 네. 보실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효과는 많이 미비해졌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만나서 이제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좀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우선은 전체적인 모든 섹터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제 실적이 얼마나 견조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뭐 원자재 리스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건설 섹터는 견조한지 그리고 뭐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과연 이 섹터도 뭐 불안한 부분은 없는지 재무구조는 안정적인지 이런 질문들을 우선은 제일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 팩터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하는 느낌이고 이제 그 다음에 수주 환경은 좀 어떻는지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과거의 관심이 이제 그러면 분양을 얼마나 많이 했어? 국내에서 수주 얼마나 많이 할 것 같아? 라는 관심이었다면은 요즘은 너희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거야? 뭐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할 거니? 혹은 해외로 나갈 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시는 걸로 포인트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국내 건설사들 보면 대형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 건설 사업도 하지만 해외 수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해외 수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해외 쪽에 관심을 상당히 없다가 요 근래 많이 좀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실제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좀 온기가 많이 느껴져가지고 많이 짚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먼저 국내 사업들 먼저 한 번씩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네옴시티 뭐 650조 들어간다라고 해서 굉장히 핫한데 그 해외 사업도 이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16일에 250만 원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건설사들 주가는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발표되고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내용 중에 혹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왔던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은 발표 내용이 예상했던 것만큼 별 내용이 없기도 했지만 네. 주요 알맹이들이 빠졌다라는 느낌이 강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기대감이 사실은 저는 별로 없었다고는 느꼈습니다만 뭐 재료가 이미 나왔으니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셨을 테고 아니면 더 기대하기에는 내용이 더 없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실망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270만 호 이제 공급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인허가 기준 공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 인허가를 이만큼 많이 하겠다라는 데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비 사업 인허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신규 지역 지정을 정하는데 허가하는데 우리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약간 이런 데 포커싱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초미의 관심사였던 재건축 부담금 완화라든지 아니면 안전진단 그리고 1기 신도시에 관한 내용들 이런 쟁점 내용들은
하반기로 좀 밀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대한 내용도 세부 내용은 9월 달에 추가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나온 상황이고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도 연내 또 세부 내용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연구 영역 착수해서 2024년도에 마스터 플랜 수립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알맹이가 좀 빠진 건 아닌가, 또 미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공급 대책이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민간 주도로 공급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의 이펙트를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시장 주체들이라는 것이 뭐 나라에서 대책 나왔다고 선뜻선뜻 물량을 내놓진 않고, 어쨌거나 매크로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물량을 내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사실 상당히 중립적이고 축소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본인들의 주택 공급 철학을 내놓는 첫 대책이었다라는 거에 조금 더 저는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는 물량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 건전한 시장 질서에 맞는 그런 공급 정책을 유도하겠다라는 뉘앙스가 훨씬 더 많이 풍겨졌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당장 그래서 뭐 어디 물량이 풀린대, 어디 공급이 많이 나온대, 혹은 제초안이 뭐 얼마큼 완화돼서 분양 수익성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정비 사업이 일제히 분양이 들어간대, 약간 이런 식의 자극적인 뉴스를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그것이 시장 질서에도 원활한 흐름대로 가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조금 시차를 두고 좀 시간을 갖고 그런 정책들을 좀 선회한 것은 아닐까, 발표한 것은 아닐까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일단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재건축 부담금 완화랑 같은 말인가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은 이미 2일 전에 좀 나왔고 7월 달에 이미 나왔고요. 네. 지금 정비 사업이 지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딱 들어봤을 때 분양가가 너무 낮게 측정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조합원들, 사업 주체들한테 부담금이 너무 실질적으로 심하다. 이 두 가지 꼭지였는데,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죠. 7월 달에.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변동된 건자재 가격비가 분양가 상한제 결정되는 요인으로 적용이 되게끔 조금 더 유연하게끔 그 부분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고,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그동안에 좀 걸림돌이었다면은 그 주변 아파트 시세를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좀 완화를 시켰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게끔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도 7월 달에 발표됐을 때도 조금은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8월 달에도 분양 물량이 예전보다는 늘어나긴 했지만 그리고 뭐 원하는 수준만큼 시장에서 환호할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완화시켜주는 내용들은 없느냐 해가지고 기대했던 게 재건축 부담금 완화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9월 달에 나온다라고 해버렸으니 다시 조금 더 지연이 된 느낌이죠. 네, 그럼 결국 알맹이들은 이제 9월달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 내용을 한번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내용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그래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재건축 분담금 완화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네. 이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시장에 적용이 되기까지도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역할보다 아무래도 요즘 매크로 환경이 많이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PF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인가요? PF 금리 이게 너무 좀 다양해서 저희가 네. 시장 조달 금리처럼 뭐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업장마다 리스크가 있고 뭐 그 대출해주는 캐피탈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뭐 평균 금리라는 내용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전 대비해서 몇 배 이상 올라갔다. 뭐 사업장이 조금 어려운 리스크 있는 사업장은 뭐 10% 중후반대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조달 금리가 지금 한 1년 사이? 반년 사이에 거의 뭐 3배? 많게는 3배 이상까지도 증가했다. 10% 중반대 금리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네.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나온다면 할 수야 있겠죠. 그런 거는 뭐 시행사의 역할에 좀 달려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가 16일이었잖아요. 반기보고서 마감일이었는데 실적들이 이제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 건설사들은 좀 먼저 발표를 했었죠. 실적들이 보통 어땠나요? 2분기 실적에서는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부담들, 즉 건자재 가격이 인상했고 또 인건비가 증가했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실적에 실제로 영향을 준 타격을 준 분기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회계적인 숫자에 반영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2분기 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인상된 건자재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잔여 건축 현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회계적인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2분기에는 해당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했고 실질적으로 원가율도 상승이 되면서 저희가 시장 기대치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의 영업이익과 뭐 이런 걸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다른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는 지금 현재 3분기에서는 언제거나 유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조금은 레벨 다운이 된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다 보니까 2분기 원가율이 가장 안 좋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또 악재가 해소되었다 혹은 불확실성이 다 끝났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던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피크아웃을 확인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3분기부터는 확실히 개선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건설사들이 뭐 원래 원가 반영을 할 때 잔여 현장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모든 원가 상승 요인이 다 한 번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회성 요인이 제거가 된 상태에서 3분기를 받아들이면은 전반적으로는 2분기보다는 좀 원가율이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4분기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수기에 또 진입을 하면서 매출도 많이 올라오는 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원가율은 낮아질 수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2분기가 피크였고 3, 4분기는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도 그렇겠지만 다른 업종들도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업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물 가격이 내려가는 게 확인이 되어도 이게 조금 실제 원가에 반영이 되는 거는 뭐 길게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뒤늦게 반영이 되는 업종도 있거든요. 건설사들의 주요 원자재들 중에는 좀 비중이 큰 것들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이 레깅이라고 하는 그 실제 원가 반영까지 걸리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일반 제조업들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레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크리티컬하게 사실 원가에 반영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선은 네. 건설사들의 원가 중에서 재료비는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인건비예요. 저희는. 그래서 건설사들이 재료비의 영향을 그동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반영이 된 거기도 하고 외주비, 인건비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원가율에 반영이 되기도 한 건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이제 철근이랑 레미콘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이 한 10%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철근 가격은 아시겠지만 이미 6월달 즈음부터는 가격이 국내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철강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담이 많이 좀 완화가 된 상태였는데 레미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차례 인상 3반기에 인상된 이후부터 또 화물연대 파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그때 이후보다는 또 뭐 추가적으로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그런 압박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가 지금 추가 가격 인상을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달부터 그거에 대한 연쇄적인 효과로 레미콘도 추가적으로 가격이 인상될 여지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했던 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하나의 제품 가격으로 인해서 회사 전체 원가가 뭐 휘청휘청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또 건설사들 특히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아마 조그만 건설사들은 그런 스팟 가격에 다 일일비해야 되고 정말 휘청휘청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량 구매를 하는 대형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차를 갖고 좀 여유롭게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은 뭐 가장 비중이 큰 철강도 안정화가 되었고 레미콘은 추가 가격이 인상될 여지는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대량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거나 가격을 좀 고정시켜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뭐 철강 가격 내려간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다 원자재 가격이 좀 다운되고 있는데 시멘트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더라고요. 업체들도 좀 인상을 하고 있고 근데 네. 유연탄 가격이 좀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시멘트 가격은 계속 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연탄 가격이 안정화됐
어느 레벨과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호주산은 여전히 뭐 300불대라고 저는 알고 있고 아직도 높은 네.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천연가스랑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발전용 네. 석탄이랑 어느 정도 쉐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시겠지만 지금 유가는 빠졌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그렇죠. 안 빠지고 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은 이 가스 관련 수요가 또다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가격이 더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유연탄 가격도 저희가 쉽사리 안정화되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멘트 회사들이 느끼는 유연탄 가격은 체감상으로는 여전히 전년 대비 2.5배에서 3배가량 증가한 그 가격 그대로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물량을 또 넉넉하게 구하기도 어려워서 스팟으로 대응하는 회사들도 실제로 몇 개들 많기 때문에 유연탄에 대한 부담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분기가 되더라도 뭐 원자재 비용이 많이 안정화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2분기보단 나아지겠지만. 시멘트에 한해서는. 네. 네. 처간 가격은까지 고려하면 좀 많이 낮아질까요? 처간까지 고려하면은 리스크는 이제 한 번은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중소형 건설사들은 혹시 대형 건설사들은 조금 뭐 재무 구조가 좀 우량해서 방어가 잘 된다면 혹시 중소형 건설사들 중에 좀 재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케이스들 혹시 있을까요? 아직은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들 위기를 잘 버텨냈군요. 위기를 잘 버텨내기도 했고 저희가 사실상 주택 강세가 꽤 오래 진행되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2011년도부터 부산, 대구 지역 중심으로 한번 호황이 확 크게 돌았고 그 이후에 2014년도, 15년도는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 좋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10년 랠리입니다. 10년의 장기 호황의 끝에 지금 돈이 없는 건설사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재무 구조는 상당히 원활하고 어느 때보다도 돈이 많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향후 10년이 또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지금 만약에 몇 개 뭐 미분양 단지들이 터져가지고 이제 크게 PF에 물린다거나 이런 건설사들이 향후에 생긴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려워질 수는 있겠는데 지금 당장 재무 구조가 뭔가 취약해서 휘청일 것 같은 건설사들은 딱히 저희들이 스크리닝에 걸리진 않습니다. 미분양 관련된 리스크도 아직은 뭐 걱정을 많이 해야 될 단계는 아닌가요? 네,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이 미분양 때문에 어려워요라고 말을 하는 거를 아직은 체감상으로 느끼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 미분양이라는 것도 지금 사실 수요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해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풀리기는 요원할 수 있겠지만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이런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된다라던가 이런 식의 호재만 생각을 해도 아직은 조금 유동성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PF가 문제가 될 만큼 사업장이 눈에 띈다. 이렇게도 아직은 보이지는 않는 단계. 물론 조짐은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면밀하게 지켜는 봐야 되는 위기일 수는 있겠으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사전에 미리 합숙된 것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현장들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경기하고도 이 건설사들은 떼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사실 수도권 외곽 지역 중심으로 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수도권 중심 특히 저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락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오히려 신고가를 계속 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점점 이제 전망들을 보면은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거나 부동산도 이게 순환이 있는 거고 사이클을 타는 거기 때문에 뭐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급의 논리 그리고 유동성의 논리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큰 대세의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최근에 분양했는데도 완판 행진을 이어간다. 물론 지방에서도 그런 현장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런 부동산이 될 건가요? 가격이 오를까요? 빠질까요? 어디가 될까요? 이런 거는 정말 입지 분석 그리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도 서울은 수급 불균형의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공급이 여전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고 작년부터 올해 지금 상반기에도 신규 분양되고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근데 재건축 정비 사업은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멸실 가구 수는 증가하는데 새롭게 신규 공급되는 가구 수가 제한적이다. 특히나 우리가
정비 사업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이나 이런 지역들을 좀 두고 보자면 여전히 수급 불균형은 사실 조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2024년도 그 이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체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서울이나 특히 정비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것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이게 멸실 가구 수를 채울 만큼의 신규 가구 수가 공급이 되어야 전세 가격도 그렇고 가격 전체가 조금 안정화가 될 텐데 서울은 여러모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대세적인 사이클적인 흐름과 별개로 이게 좀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가격 불안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사실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반등하는 걸로 저희가 예전부터 전망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네. 그런 영향 때문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중고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은 안정화되는 추세인 건데 서울만큼은 중고 물량이 늘어나는 그 시점이 2023년도 아니고 2024년도 정도는 돼야 딜레이 되네요. 네, 그때는 돼야 중고 물량이 더 증가한다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조금 불안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혹시 해외 건설 쪽이 아니고 좀 국내 건설에 초점을 맞췄을 때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도 있을까요? 국내 건설 쪽에서는 탑픽이라고 꼽을 때 말씀드리기는 저는 조금 오히려 이상한 다른 포인트를 찍기는 해요. 네. 이런 시기에는 어쨌든 매크로 환경에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주택을 좋게 보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렇게 불황이고 모두가 나서지 않고 사업을 못할 때 정말 사업성이 있는 정말로 돈이 될 만한 걸 하는 회사한테 자금이 몰립니다. 이제 그런 회사 중에 하나로 제가 SK D&D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낯선 분들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회사는 시행업을 하고 있는 디벨로퍼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 주요 CBD 지역이나 GBD 지역에 있는 오피스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재판매를 하는 구조라던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라던가 최근에 임대주택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특히나 이 임대주택 사업을 과거에 그냥 정부가 혹시 지원하는 공공지원 뭐 민간 임대주택 사업 이런 거랑은 결이 다르게 거의 선진국 형태의 쉐어하우스 형태로서 임대주택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새로운 도시주거 형태에 맞는 그런 생활 플랫폼을 제공하는 있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좀 성장성, 전망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반응도 좀 좋은 상황인데 또 얘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시행업에는 국민연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연기금들이 오히려 투자처를 찾았을 때 이 아이들은 확실히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디벨로퍼다라는 판단하에 또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시행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불황일 때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SK D&D 같은 회사들을 이런 기회에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전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관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로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됐잖아요. 저도 이제 10년 후쯤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주를 가고 싶은 정도로. 네, 그 정도로 핫한데 2부에서는 그럼 해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